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있었는지 말입니다. 숫자는 436번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1987년부터 2017년까지 31년 동안 파업이 없던 해는 딱 4번뿐이었다고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27년을 쉬지 않고 멈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알고리즘이 사람 대신 선택하고 사람 대신 분류합니다. 공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시작됐습니다. 끝까지 들으면 숫자가 왜 로봇의 얼굴로 바뀌는지 그 이유가 또렷해집니다. 그 기간에 만들지 못한 차가 147만 대, 날아간 매출이 19조 4천억 원. 누군가는 이 숫자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F-35 전투기 한 대가 1200억 원이라면 19조 4천억 원은 160대를 살 돈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요. 공군 전투기 전체를 최신형으로 바꾸고도 남을 규모가 생산 라인이 멈춘 시간만큼 공중으로 증발한 셈입니다. 거기서 끝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2016년에도 파업이 14번, 생산 차질이 6만 대, 손실이 1조 3천억 원으로 잡힙니다. 2025년 9월에도 총파업이 있었다고 말하죠. 울산 공장이 4시간 멈추는 동안 차가 1,500대 사라졌다는 이야기. 시간당 375대가 빠진 겁니다. 고작 4시간이라는 말이 숫자 앞에서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뒤따릅니다. 대체 무엇을 요구했기에 이렇게까지 갔느냐? 2025년 요구안으로 알려진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월 기본급을 14만 1,300원 올려달라.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 정년을 64세까지 늘려달라. 주사점 5일제를 도입해달라. 그리고 해외 공장 설립이나 SKD 공장 증설 같은 큰 결정도 노조에 미리 알리라는 조항을 단체 협약에 넣겠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말을 줄이면 돈은 더 원하고 시간은 덜 쓰고 고용은 더 길게 회사의 확장까지 보고받고 싶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생산량은 어떻냐고 묻는 순간 대답이 불편해집니다. 파업이 반복될수록 생산은 줄어듭니다. 요구는 커지는데 라인은 멈춥니다. 그때부터 이건 협상인지 압박인지 경계가 흐려집니다. 생각 실험을 하나 해보죠. 당신이 치킨집 사장이라고 가정합니다. 직원이 와서 말합니다. 월급을 올려달라. 대신 일은 조금 덜 하겠다. 주사점 5일만 나오겠다. 퇴직은 64세까지 보장해달라. 그리고 당신이 2호점을 내기 전에는 나에게 먼저 알려달라. 여기까지는 과하더라도 사람들은 협상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게 문을 잠그겠다고 말합니다. 손님이 줄을 서든 말든 셔터를 내려버립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31년 동안 436번이었다고 말하는 순간 사장의 머릿속에는 결국 한 문장이 남습니다. 나라면 다른 직원을 구하겠다. 현대차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고들 합니다. 다만 현대차가 찾은 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직원이었습니다. 생산직 평균 연봉이 1억 2천만 원으로 자주 거론됩니다. 한국 직장인 평균이 4천만 원 초반이라는 비교와 함께 거의 3배라는 말도 따라옵니다.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5만 7천 원 수준이라는 계산도 있고 성과급 450%, 특별 보너스까지 얹히면 체감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킹산직 같은 별명도 붙습니다. 왕처럼 대우받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의 CES 2026 무대에서 현대차가 내세운 건 신차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 키 190cm, 몸무게 90kg의 로봇이 올라옵니다. 자동차 루프 몰딩 부품을 집어들고 정해진 순서대로 정확히 배치합니다. 이른바 부품 시퀀싱 작업. 사람이 하면 허리가 아프고 실수가 나기 쉬운 반복을 로봇은 말없이 수행합니다. 관절이 360도로 돌아가니 사람이 절대 못하는 각도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하죠. 현장 발표에서는 이 로봇이 2028년부터 실제 공장에 투입된다고 예고됐습니다. 해외의 한 IT 매체는 CES 2026에서 최고 로봇상을 줬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이름은 아틀라스. 현대차가 세상 앞에 새 직원을 소개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건 결국 임금입니다. 원고에서 자주 쓰이는 숫자는 1,453원. 인간 노동자의 40분의 1이라는 비교가 붙습니다. 미국 자동차 노동자 시급 $65, 한화로 약 7만 8천 원이라는 수치를 놓고
54분의 1이라고도 말합니다. 파업 횟수는 0번, 초과 수당은 0원, 연차는 0일, 성과급 협상도 없습니다. 24시간 365일,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비가 오든 먼지가 날리든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50kg을 번쩍 들어 올리고 시속 9km로 이동합니다. 구글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이 눈과 뇌 역할을 한다는 설명도 따라붙고 배터리 교체형이라 쉬는 시간 자체가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현대차가 인건비 아끼려고 로봇을 들였구나.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더 차가운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주장입니다. 왜 생존이냐? 그 답은 회사가 못 벌어서가 아니라 벌어도 남지 않는 구조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예로 들리는 숫자가 있습니다. 2025년 매출 186조, 사상 최대라는 표현. 그런데 이익은 19.5%가 빠졌다는 대목. 역대 최고로 팔았는데 남는 돈이 줄었다. 이건 잘 나갈 때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못 벌게 됐을 때는 손 쓸 시간이 없다는 경고로 읽힙니다. 그 체질 변화를 밀어붙이는 가장 큰 압력으로 중국이 거론됩니다. BYD, 샤오미, 지커 같은 업체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 한국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비중이 2021년에는 1%였는데 2025년에는 34%까지 치솟았다는 수치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전엔 100대 중 한 대였는데 지금은 3대 중 한 대가 중국 차라는 식으로요. 왜 그 가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자동화가 답으로 붙습니다. 중국은 이미 공장을 로봇으로 돌리고 24시간 가동하면 생산 원가가 사람을 쓸 때의 4분의 1로 떨어진다는 설명. 인건비 자체가 낮은데 로봇까지 얹으니 가격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반대로 현대차는 생산직 평균 연봉 1억 2천만 원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건비, 거기에 매년 파업 리스크가 따라붙는 구조, 비용 체급이 다르다는 말이 나옵니다. 전기차 전환도 겹칩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이 30% 적다고 하죠. 엔진과 변속기가 빠지니 부품이 줄고 사람도 줄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EV 전환만으로 노동 수요가 25% 감소했다는 분석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공장 해외 이전의 흐름까지 더해집니다. 현대차가 미국 투자를 36조 원까지 늘리면서 울산 공장 물량이 줄고 있다는 말, 테슬라, BMW, 벤츠 같은 경쟁사들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투입한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특히 폭스바겐은 88년 역사상 처음으로 공장 폐쇄를 결정했고 드레스덴과 오스나부크 두 곳을 닫고 2030년까지 3만 5천 명을 줄인다는 대목이 자주 인용됩니다. 세계 최대급 그룹도 버티지 못했다. 미루다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교과서 같은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노동자가 더 달라 덜 일하겠다를 외치고 회사가 멈추면 더 큰 손실을 계산하는 순간 경영진의 선택지는 점점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아틀라스를 들고 온 건 욕심이 아니라 절박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 하면 죽는다는 문장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방향을 비틀어버린 사건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25년 8월 24일 국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고 하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설명이 붙습니다. 그런데 통과 다음 날 시장에서 폭등한 건 노동 관련주가 아니라 로봇주였다는 이야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같은 종목이 장중 두 자릿수로 뛰고 스마트 팩토리 테마주가 상한가를 찍었다는 대목입니다. 노동자 보호법이 통과됐는데 로봇이 오르는 장면, 시장이 먼저 결론을 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법은 정식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불리고 올해 3월 10일 시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었고 로봇 도입 같은 경영상 결정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면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도록 바뀐다는 설명. 그리고 파업돼 회사가 노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크게 제한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말해집니다. 파업 부담은 커지고 손해배상은 막히고 경영 판단까지 파업 대상이 된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무엇을 택하겠느냐? 사람 대신 로봇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씁쓸한 한마디로 요약되곤 합니다. 로봇은 파업하지 않고
초과 수당도 요구하지 않으며 노조도 만들지 않는다. 숫자도 따라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600개, 외국인 투자기업 167개를 설문했더니 국내 기업 40.6%가 사업 축소나 철수를 검토 중이라 답했다는 결과 30.1%는 해외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고 외투 기업 절반은 본사 투자가 지연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 대목입니다. 한국 GM 쪽에서도 법이 현실화되면 본사가 한국 사업을 재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해지죠. 사실상 철수 경고로 읽힙니다. 현대차도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미국 투자를 210억 달러에서 260억 달러로 늘리고 2029년까지 로봇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고 발표했다는 내용. 한화, HD 현대 같은 대기업도 미국 중심의 해외 투자를 가속한다는 흐름. 노동자를 지키려 만든 법이 기업에게 그럼 로봇을 쓰거나 아예 한국을 떠나겠다는 선택지를 넓혀준 셈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것이 역설이라고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법으로 로봇 도입을 막을 수는 없느냐? 한 로펌 변호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교섭 테이블에 올릴 수는 있어도 거부권은 아니라는 것. 교섭이 결렬됐다고 해서 경영 판단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처음 투입하려는 곳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 조지아주의 신규 공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단체 협약이 미국 공장까지 그대로 적용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이 따라옵니다. 막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막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현대차 지부도 최근 성명에서 톤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봇 도입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절차와 시기를 충분히 논의하자는 방향으로요. 흐름을 읽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못 막는다면 공존을 설계해야 한다는 쪽으로 전략이 이동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로봇은 온다. 법으로도 못 막는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여기서 한 사람을 떠올리면 이야기가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울산 공장에서 28년째 일하는 50대 중반의 기술자. 차체 용접 라인에서 하루에 수백 번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어깨는 석회화가 오고 무릎 연골은 닳습니다. 그래도 출근합니다. 연봉 1억을 넘는 이 일자리가 두 아이의 등록금이고 울산 아파트 대출 원리금이고 가족과 약속한 노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8년 아틀라스가 들어옵니다. 그가 28년 동안 해온 동작을 로봇이 시간당 1453원에 24시간 해냅니다. 실수 없이, 아프다는 말 없이.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되는가? 전문가들이 3년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시간이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부터 2028년까지 3년. 이 시간 안에 운명이 갈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준비 없이 맞는 2028년입니다. 로봇이 들어오고 더 이상 필요 없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50대 중반, 근골격계 질환, 용접 외에는 해본 일이 많지 않습니다. 재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대출은 남아있고 등록금은 계속 나가는데 소득이 끊깁니다. 그리고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붙습니다. 울산에서는 가구 10집 중 한 집이 현대차로 먹고 산다는 표현이 있죠. 한 사람이 흔들리면 단골 식당도, 아이 학원도, 동네 병원도 같이 흔들립니다. 한 명의 해고가 도시의 침몰로 이어지는 구조. 그게 울산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른 하나는 더 중요한 시나리오입니다. 그 기술자가 28년 동안 쌓아온 동작은 사실 데이터입니다. 손목 각도, 압력, 타이밍, 이동 동선. 로봇이 대단해 보이지만 처음부터 혼자 배우지는 못합니다. 숙련자의 동작을 보고 따라하면서 학습하는 구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이 바뀝니다. 숙련 기술자의 손끝 감각이 로봇 학습의 핵심 자산이 된다는 것. 현대차 경영진도 공개 발언에서 로봇을 유지 보수하고 훈련하는 데 사람이 필요하고 추가 인력도 필요하다고 말한 바가 있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떤 전문가는 숙련자의 모션 데이터를 노조가 주도적으로 디지털화하고 인공지능 전환의 이익을 노동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역할이 바뀝니다. 용접공이 로봇 트레이너가 되고 공정 소프트웨어 운용자로 이동합니다. 근로시간의 20%를 재교육에 배정하자는 제안도 언급됩니다. 그리고 전환기에는 생계가 끊기면 안 됩니다.
로봇 도입으로 절감되는 비용의 일부를 노사가 합의해 기금으로 쌓는 구상, 재교육비와 전환소득을 여기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은 효율을 얻고 노동자는 다음 커리어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말로만 상생이 아니라 구조로 상생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더 큰 그림도 제시됩니다. 한 공대 교수는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수록 기업에 세금을 매겨 기본소득과 사회 안전망 재원으로 쓰자는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이른바 로봇세. 해외의 유명 기업가들도 비슷한 취지에 공감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붙죠. 올해 2월에는 국회에서 고용안정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는 흐름도 함께 등장합니다. 한국은 이미 제조업 로봇 밀도 세계 1위로 자주 언급됩니다.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1012대. 이 기반 위에 휴머노이드가 올라간다면 전환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누구보다 먼저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선택은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로봇은 멈추지 않습니다. 1453원이라는 숫자는 기업의 마음을 바꾸고 법의 변화는 그 속도를 더 당깁니다. 하지만 사람도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로봇에게 밀려나는 존재가 아니라 로봇을 가르치고 운영하는 존재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 전환을 버틸 다리만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아틀라스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멈출 수 없는 흐름입니다. 다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틀라스 옆에 누가 서 있을지, 그 자리를 로봇에게 내줄지, 사람이 다시 자신의 역할을 바꿔서 있을지 답을 내야 하는 시간은 3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제조업의 미래와 도시의 운명을 함께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라면 그 3년을 어디에 먼저 쓰겠습니까?